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본진 모든 것이 신생의 빛으로 가득했다. 희망은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되어 펼쳐졌다. 창가학회가 교학의 해로 정한 1973년 새해가 밝았다. 정본단 건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고 광포 제2장으로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새 봄이었다. 올해는 반드시 하며 7회를 보내고 모인 200만 민중. 새해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근행을 마치고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해 1958년 연초에 발표한 시를 떠올리면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도다는 1951년 5월 3일 제2대회장 취임식 자리에서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불가능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신이치는 마음에 깊고 강하게 맹세했다. 이것은 분명 도다 선생님의 출세의 본해다. 그렇다면 이 75만 세대의 달성은 제자인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일이자 사명이다. 내 청춘의 길은 정해졌다. 스승과 제자의 가슴에는 투혼이 혁혁하게 불타올랐다. 신이치는 날이면 날마다 생명을 내던질 각오로 대투쟁을 전개했다. 그 정열의 불꽃이 드디어 전 동지에게 번져 요원의 불길처럼 일본 열도를 휩쌌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12월 7년 만에 원업을 성취했다. 75만 세대 동지 200만 명이 창가의 깃발 아래 모였다. 그것은 현대의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쾌거였다. 도다는 새해를 맞은 원단의 시에 그 대원을 성취한 투쟁의 요체를 읊어 남겼다. 그것이 올해는 반드시라는 일념이다. 내년도 또 후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타성적인 발상을 초창기 동지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밖에 없다. 올해는 반드시 승패를 판가름하는 기회다라고 임종이 바로 지금이라는 각오로 끝까지 달렸다. 나날이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였다. 아수라처럼 싸우고 또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유포의 견고한 초석을 완성할 수 있었다. 광포 제2장은 불법을 기조로 한 사회 건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연 것이며 새로운 개척을 의미한다. 개척은 새로운 도전이며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만 열 수 있는 가시밭길이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개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타성이며 싸우기도 전에 패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가 그것으로 10년 후, 50년 후의 승패가 결정되고 만다. 그래서 더욱 야마모토 신이치는 먼저 자신의 가슴에 새긴 도다 조세이의 시구 올해는 반드시라는 다짐으로 되돌아가 다시 용맹하고 과감하게 대투쟁을 시작하자고 맹세했다. 새해 첫날 오전 학회 본부에서 열린 신년 근행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호소했다. 광포 제2장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올해를 우리는 교학의 해로 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광포 제2장은 생명 존엄과 자비 등 불법 천리를 근저로 해 사회를 건설하는 시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창가학회에 맥박치는 불법의 예지를 사회에 열어 인류의 공유 재산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점으로 되돌아가 사회 건설과 문화 창조의 원천인 불법 이념을 철저하게 깊이 파고들어 재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교학의 해로 정했습니다. 대성이는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어서 1361조 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에서 행은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실천입니다. 학은 불법 천리를 배우고 이념을 심화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의 양바퀴와 같은 관계입니다.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써 교학을 연찬하고 불법 이념을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올해가 그 대생명 철학 운동의 기점입니다. 교학이라는 이념이 없는 실천은 사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 채 자기만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또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학은 관념의 유의일 뿐 현실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창가학회가 세계적으로 광선유포를 확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까지나 어서를 근본으로 확고한 이념을 지니고 올바른 궤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불법 천리를 시대 정신으로 삼고자 스스로 선두에서 교학의 심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시니치는 대백년화의 지난해 10월 호부터 교학부 중심자와 대담한 생명론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올바르게 포착하는 것이 바로 공해, 인간 부재의 정치, 교육의 혼미 등 현대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실현하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본부 총회에서는 불교대학 강좌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이치는 핵무기 위협을 비롯해 인류 멸망의 위기를 외치는 요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려면 인간 정신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통감했다. 신이치는 신년 근행회에서 교학을 연찬하는 목적은 광선 유포이며 자신의 인간 혁명에 있다고 말하고 이 1년의 승리를 강조했다. 승패의 대부분은 출발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학회가 만대까지 번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학회의 초석을 처음부터 다시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1년 각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진보하는 1년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깊은 결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이었다. 신이치는 앞자리에 앉은 소년 소녀 부원을 보고 말을 건넸다. 새해이니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소년 소녀 20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 봄이 왔네를 불렀다. 그러나 긴장한 탓인지 목소리가 작았다. 목소리가 가냘프군요. 큰 소리로 한번 더 불러볼까요? 스니치가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모두 힘차고 씩씩하게 합창했다. 그 중에는 이상 야릇한 소리로 목청껏 부른 아이도 있었다. 고마워요.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자 어느 남자아이가 말했다. 아까는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랬어요.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후기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에 기뻤다. 시니치는 앞줄에 앉은 장년본에게 말을 건넸다. 아이들 합창에 열렬하게 박수를 보낸 사람이다. 힘차게 응원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찍은 달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좋겠다. 그런 것도 받고. 그 말을 들은 시니치가 물었다. 너도 갖고 싶니? 당연히 갖고 싶죠.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저도 주세요.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또 장내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알았어요. 자, 그럼 모두에게 줄게요. 시니치의 말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신년 근행회였다. 종교적인 권위로 겉만 번드레하게 꾸민 의식과는 사뭇 다른 인간의 온정이 넘치는 모임이었다. 거기에 창가학회의 실상이 있다. 미국의 철인 에머스는 강력히 주장했다. 권위에 선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권위에 의존하는 신앙은 종교의 타락, 정신의 쇠퇴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이후 신이치는 창가 문화회관 홀에서 열린 원단제에 임석하고 저녁에는 학회 각부 부회장에 참석했다. 이 곳에서는 남자부 등 청년부 각부에 초점을 맞춰 활동에 관해 협의했다. 실은 이 1973년은 교학의 해임과 동시에 별칭 청년의 해라고 했다. 광포제 이장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확실히 청년이기 때문에 신이치가 청년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 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결정했다. 이 부장회 자리에서 노무라 이사무 남자 부장이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신이치가 교토 대학생을 대상으로 106 개초를 강의했을 때 노무라는 수강생이었다. 대학 졸업 후 본부 직원이 되어 지난해 12월에 남자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광포제 2장을 맞아 학회는 사회를 향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신희 씨는 즉시 대답했다. 사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노무라 이사무는 뜻밖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사회를 향해 전개하는 열린 운동이므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다채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해지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노무라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왜 사제의 길이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사제의 길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차분하지만 힘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회에 불법을 크게 전개하는 운동, 이것은 원운동으로 말하면 원심력입니다. 그 원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법을 향한 강한 구심력이 필요해집니다. 그 구심력의 중심이 사제의 불이 정신입니다. 최근 청년부원은 사회에서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려는 기계가 넘쳐나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선유포라는 근본 목적을 잊으면 사회적인 영예와 입신 출세에 급급해 신심의 세계를 경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세속적인 지위나 입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서민을 멸시한다면 본말 전도입니다. 진실한 인간의 길, 불법의 길을 철저하게 걸으면서 사제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사제라고 하면 어쩐지 봉건적이고 낡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거기에 현대의 불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무도에서도 또는 예술에서도 무언가 배우고 구명하려면 반드시 스승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진실한 가치를 가르치고 인간 삶의 자세를 설하는 불법을 배우려면 스승의 존재가 불가결합니다. 스승이 없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규범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제 관계는 제자를 교화하려는 불타인 석존의 자비와 불법을 깨달으려는 제자의 구도심에서 시작되었다. 요컨대 사제는 제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성립되는 혼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성인과 니코 상인의 관계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신이치는 나아가 불법의 사제 관계와 예전의 주종 관계나 도제, 제도의 차이를 언급했다. 주군과 신하, 도제 제도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분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나 제자는 주군이나 스승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불법의 사제는 사회적 신분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출가라는 단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세간을 나와 세속의 신분 등을 초월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 신이치는 불법에서 스승에게 수순하도록 설하는 까닭을 말했다. 법을 올바르게 수득하지 않으면 불도 수행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배우는데도 강사의 지도에 따라 교통 법규나 운전대 조작 등 하나하나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차를 조작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사고입니다. 하물며 불법에는 자신의 일생 성불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람의 행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불법에 대한 이해가 얕거나 잘못된 것이면 자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막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스승은 엄합니다. 때로는 엄해로서 지도합니다. 그래도 스승에게 수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대등하며 스승은 자비로 제자를 포용하려 합니다. 시조긴고에게 보낸 편지에 제자를 생각하시는 니치렌 대성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이치는 어서를 펴고 낭낭한 목소리로 배독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참수당하려 했을 때 귀하는 동행하여 말고삐를 잡고 울면서 슬퍼하신 것을 어느 세상엔들 있겠느뇨. 어서 1173쪽. 당시 시조긴고는 대단한 고난과 투쟁하며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성이는 그러한 시조긴고가 6년 전인 1271년 9월 12일 밤 다스노구치 범란에서 말을 타고 처형장으로 향하는 자신과 동행하며 말고삐를 붙들고 슬피 울던 이를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나타난 제자의 진심을 최대로 칭송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청년들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강에 귀를 기울였다. 대성이는 이어서 시조긴고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귀하에 죄가 깊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석가불이 니찌렌에게 아무리 부처가 되라고 권유하셔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들어가겠소. 니찌렌과 귀하가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면 석가불도 법화경도 반드시 지옥에 계실 것이로다.
어서 1173쪽 통해. 얼마나 따뜻한 대성인의 마음입니까?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단호하면서도 대자 대비한 스승의 마음입니다. 이 진심과 진심의 유대가 광선유포를 지향하는 이 혼과 혼의 결합이 니치레인 불법의 사제입니다. 이야기할수록 신이치의 말은 더욱더 열을 띄었다. 대성이는 화가 성취 어서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제자를 도왔을 때는 사제가 불과에 이르고 나쁜 제자를 두면 사제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사제가 상의하면 무슨 일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서 900조.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다르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최후는 제자로 정해집니다. 장가옥회가 지금까지 이룬 대발전은 사제불의와 금강불개의 단결로 쟁취한 것입니다. 광선유포에 사는 사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이치는 청년부가 진정한 제자로 일어서기를 원했다. 거기에 제2장을 맞은 광선유포의 미래가 모두 달렸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청년들에게 예리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대성인이 사제의 본적이 함께 모두 구원이니라. 어서 689쪽하고 법화문고의 글을 인용해 가르치셨듯이 불법에 있어서 사제의 유대는 한없이 깊고 강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도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마키코치 선생님을 스승으로 정하여 수순하며 사제부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마키코치 선생님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제자가 체포됐지만 비겁하게도 퇴전했습니다. 위배입니다. 배신입니다. 전쟁 중 탄압을 받아 체포된 제자 중에는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다니 마개꼬치 그놈 때문이다 하며 대은혜를 베푼 마개꼬치 선생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매도하는 자마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추록 후 이 사실을 아시고 한심스럽고 분해 실로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몸을 떨며 수차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다는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모르는 비겁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괴테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언제나 일종의 약함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들이 은혜를 잊었다는 예를 모른다. 라고 갈파했다. 신의 씨는 미래를 위해 바로 지금 청년들의 혼에 사제의 정신을 깊이 새겨 넣으려고 필사적이었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 열린 마키코치 선생님 3회기 법요에서 당신의 광대무변한 자비는 저를 감옥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가슴에는 마키코치 선생님에 대해 깊고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있었습니다. 왜인가? 도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제제제불토 상여사 구생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난다 이라고 묘호랭개교의 한 구절을 몸으로 읽고 그 공덕으로 지용보살의 본사를 알고 법화경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신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도다는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면서 제목을 부른 끝에 부처는 곧 생명임을 각지했다. 그것은 난해한 불법의 법리가 만인에게 인간혁명의 길을 여는 생명의 천리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나아가 도다는 창제하는 가운데 불가사의한 경지를 터득한다. 니치렌 대성인이 지용보살의 상수로서 말법 홍통을 부촉받으신 법화경 허공회 회자의 마케구치와 함께 나란히 앉아 금색 찬연한 어번존을 향해 합장하는 자신을 감득한다. 도다는 끌어오르는 환희와 법열 속에서 자신도 묘법의 말법 홍통을 의탁받은 지용보살임을 자각한다. 도다 조세이가 옥중에서 나는 지용보살이다 라고 감득했을 때 어이고전의 영산 1회, 엄연 미산, 법화경 설법의 회자가 지금도 엄연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라는 그러를 생명으로 실감하며 배독할 수 있었다. 나아가 마키고치와 자신의 사제 관계도 또 법화경 화성 유품의 제제제불토 상여사 고생이라는 경문대로 구원의 옛날부터 영원하다는 것을 각지했다. 지영보살의 사명은 광선유포에 있다. 그 사명을 깊고 강하게 자각한 도다는 감옥에서 감로에 젖어 외쳤다. 이것으로 내 일생은 정해졌다. 오늘 이날을 잊지 않으리라. 나는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존귀한 대법을 유포할 것이다.
도다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이가 지금 45임을 떠올렸다. 공자의 마흔이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 쉰에는 천명을 알았다라는 말이 도다의 머리를 스쳤다. 도다는 그 중간 나이에 지금 미혹하지 않았고와 천명을 알았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각지했다. 도다는 무언가를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하듯 말했다. 그보다 5년 늦었으나 미혹하지 않았고 그보다 5년 앞서 천명을 알았다. 참으로 그 즈음 스승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는 가을 서리처럼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1944년 11월 18일이었다. 이듬해 1945년 7월 3일 도다는 살아서 감옥을 나왔다. 제자는 스승의 유지를 가슴에 안고 전쟁으로 불타버린 들판에 엄연히 홀로 섰다. 도다는 마키코치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스승의 목숨을 빼앗고 민중에게 도탄의 괴로움을 맛보게 한 권력이라는 마성의 엄니를 뽑아 버리는 것이 그의 복수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마키구치와 도다의 사제 관계를 통해서 청년부 각부 부장에게 강조했다. 니치렌 대성인을 어범불로 받들고 광포에 매진하는 창가학회 정신의 골수는 구원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제 유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타산을 배제한 광선유포라는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맺어진 금강불교의 인간 연대입니다. 이 사제 정신이 맥박치는 한 학회는 언제나 영원히 크게 발전합니다. 사제의 길은 준엄하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인간혁명과 일생성불의 큰 길이 있다. 신해치는 청년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나도 철저하게 도다 선생님을 섬기고 지키고 제자의 길을 완수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목표에는 항상 승리라는 실증으로 보답했습니다. 지면 선생님의 구상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만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치는 내가 한 말을 모두 실현했구나. 농담까지도 진지한 마음으로 실현하는구나. 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신이치만 있으면 안심이구나. 그 말씀은 제게 최대의 긍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도다 선생님과 대화합니다. 선생님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의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항상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인생의 규범이 됩니다. 나는 내일이면 45살이 됩니다. 도다 선생님이 천명을 알았다고 외치며 광선유포에 일어서신 연령입니다. 제자임으로 나도 일어서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스니치의 기백이 청년들을 압도했다. 어쨌든 제자가 청년이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에도 청년회라고 의의를 새긴 해는 2번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 1951년 도다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신 해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청년이 일어서는 해라고 말씀하시고 7월에는 남자부, 여자부를 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청년에게 주는 영원한 지침으로 청년혼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원 75만 세대를 청년의 힘으로 달성하자고 서로 맹세하고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제1회 청년의 해입니다. 다음으로 청년회라고 정한 때는 내가 회장에 취임한 이듬해인 1961년입니다. 청년들이 나와 함께 일어서서 새로운 학회를 건설하는 데 선고를 달렸습니다. 이해 11월 남자부는 도다사님이 영원하신 정의 10만 명 결집을 여자부도 8만 5천 명 결집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또한 광포 제2장을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올해를 청년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광선유포의 방정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이 광포의 전면으로 뛰어나와 투쟁에 이은 투쟁을 펼쳐 찬연하고 새로운 창가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야 비로소 창가의 후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투쟁하고 무엇을 이룰지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스니치의 말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머리를 끄덕이는 여성이 있었다. 여자보자 기스카와 미카코다. 스니치가 기스카와에게 말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계입니다. 여자부에게 주어진 사명이 큽니다. 여자부는 학회의 꽃입니다. 여자부가 명랑하고 발랄하게 활동하면 모두 희망을 느낍니다.
여자부의 승리가 곧 학회의 승리입니다. 근대적인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난 총명한 여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이라는 행복 철학을 지닌 여자부는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스카와는 대답했다. 그녀는 강한 심지를 마음속에 간직한 이지적인 여성이었다. 아버지가 화학약품 회사를 경영하여 풍족한 가정의 장녀로 자랐지만 고교 1학년 때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다. 성실하고 선량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녀 아래로 여동생 1명, 남동생 2명이 있었다.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어머니도 포목을 판매하며 열심히 일했다. 미카코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고교 생활을 보냈다. 그 즈음 가족은 친척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숙명전환을 원해 차례로 입회했다. 그러나 미션 스쿨에 다니며 기독교에 열중한 미카코만은 입회하지 않았다. 가정이 어려움에 빠진 슬픔을 찬송가로 달래고 성경에서 마음의 평온을 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문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많은가? 교회에서 질문해도 그녀는 이해가 가는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기스카와 미카코는 일생을 사회 봉사에 바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장래에는 벽지에서 교육에 힘쓸까? 죄를 범한 아이들을 갱생시키는 데 도움 주는 일을 할까? 아니, 전도사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특성을 살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갈등이 깊었지만 일단 교사를 목표로 도쿄 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영어를 좋아했기에 영미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에 한계도 느꼈다. 친구들과 의논도 했다. 식자의 강연도 들으러 갔다. 그러나 고민은 깊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라고 해도 좋았다. 가족 중에서 미카코보다 3살 어린 여동생 미나코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학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카코에게 학회 회합에 참석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차갑게 거절했다. 나는 안 갈 거야. 지구상에서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이 돼도 창가학회는 안 들어갈 거야. 그래도 여동생은 입회한 후부터 발랄하고 명랑해졌고 인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미카코는 실감했다.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은 배려심이 넘쳐 있었다. 여동생에 비해서 자신은 어떤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암담해졌다. 명랑한 듯 행동하지만 내심은 비관적이고 조그마한 실패에도 침울해져 오래도록 회복하지 못한다. 또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동생에게조차 박정하지 않은가. 결국 마음속에서는 나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미카코는 관념만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실행하지 않으면 선은 없다. 독일 작가 캐스트너의 잠언이다. 미카코가 대학 3학년 새 학기를 맞을 무렵 어느 날 밤이었다. 여동생 미나코가 열심히 불법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나코는 언니가 장래의 진로로 고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밤 이불을 펼쳐놓고 대화를 나눴다. 미나코는 불법에서 말하는 숙명론, 생명론, 창각회 역사 등에 대해 열정을 담아 차근차근 말했다. 대화는 2시간, 3시간 계속됐다. 미카코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숙명론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사회의 불공평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이다.